여러분 안녕, 베트입니다. 드디어 매스프레소 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책을 넘기면 일반적인 책처럼 저자 소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독의 편의상 페이지를 캡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베티, 본명은 배상면입니다. 간단한 제 이력이 나오고요. 자칭 수학 바리스타라고 말하는 저는 유튜브 채널 매스프레소에서 수학자 열전, 수학과 인문학, 생활소의 수학 등 재미있는 수학 콘텐츠로 입시에 갇혀있던 수학을 대중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가 수학의 진심인 거 아시죠? 매스프레소는 매수와 에스프레소의 합성어로 이 책의 이름이기도 하죠. 교육사업과 콘텐츠 제작으로 바쁘지만 한겨울에도 북한강에서 얼음을 깨고 웨이크보드를 타고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를 수학 에너지로 바꾸는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릿말은 피타고라스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죠. 기원전 500년 경에 활동한 이 사람이 수학자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가 만든 피타고리안이라는 학파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건 분명합니다. 또 피타고라스보다 먼저 활동한 수학자 탈레스 정도가 일반적이라면 모두 피타고라스 이후의 사람들이니까 따지고 보면 본격적인 수학의 역사는 피타고라스, 탈레스가 활동했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2500년 정도로 볼 수 있을 텐데 어메이징! 진짜 이런 거 잘 살려주셔서 지루하지 않은 수학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어메이징 하냐면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를 20만 년 정도로 본다면 이 중에서 2500년은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 문명 이런 단어들은 대부분 2500년, 사실상 최근 몇백 년 동안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수능 일주일 전까지 수포자였던 어떤 학생이 일주일 딱 공부해가지고 수능 만점. 그럼 그 일주일 동안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느냐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릿말에서는 유클리드 원론으로 촉발된 수학의 연역법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학자들은 땡땡 이론 땡땡 정리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선언권 문명을 단기간에 폭발시키죠. 그래서 이 책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짧은 시간에 수학의 개념은 왜 태어났고 누가 만들었으며 무엇을 남겼는가를 일깨우는 것. 많은 이들이 익사이팅한 수학의 세계로 들어와 이런 얘기고요. 사실 탈고보다 디자인이나 교정이 더 오래 걸렸는데요. 2월 29일 4년마다 한번 돌아오는 저희 어머니 생신이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월드컵보다 중요한 행사입니다. 어쨌든 이 행사가 앞으로 10번 이상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본문 내용 리뷰해보죠. 이 책은 크게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챕터 1은 현대 문명을 이끌어낸 수학의 힘, 기수법 디지털, 무한, 이발사 패러독스 불완전성 정리,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RSA 암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이 현대 문명이 만들어지기까지 위대한 사건들이 있겠죠. 물줄기를 바꾸는 위대한 사건들인데 유클리드 원론, 그리고 이 데카르트라는 수학자의 좌표기하, 또 로그라는 게 나오면서 계산 혁명이라는 게 일어났고요. 또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챕터 3는 인류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마다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수학의 패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방정식에 도전했던 수학자들의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식, 아름다운 건 알겠는데 이런 거 뭐하러 하는 거죠? 알려줍니다. 테일러 급수, 오일러 공식, 또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할까, 펩시와 코카를 구분할 수 있는가, 확률과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확률 통계가 수능 문과 선택 과목이었기 때문에 조금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현대의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잘하는 것들이 확률 통계거든요. 이 챕터에서 말하는 것은 미래의 권력은 확률 통계를 잘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챕터 4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챕터입니다. 기하학의 발견은 결국 디자인 혁명을 만들어내죠.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별거 아닌 문제가 결국 황금비라는 걸 만들어내고요. 사형기하학과 르네상스 미술을 통해서 회화가 얼마나 발전했는가 알 수 있고요. 미술 교과서에 정말 많이 나오는 테셀레이션, 펜로즈 삼각형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위상기하학, 프랙탈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독서에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의 효율적인 독서를 위한 꿀팁. 저도 개인적으로 수학책을 읽을 때 이 꿀팁을 이용합니다. 우선 수식과 도형이 나온다고 쫄지 말자. 교양수학서에서 낯선 수식과 도형은 흐름을 위한 사파 정도입니다. 이 페이지가 수식이 가장 많은 페이지인데요. 아, 이렇게 해서 극좌표와 삼각함수가 탄생했구나. 이걸 말로 지루하게 푸는 게 더 이상합니다. 다 이해 안 해도 돼요. 수식은 수학자 얼굴이나 수학의 로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저도 어려운 책은 그렇게 읽습니다. 두 번째는 부록을 먼저 읽어보기. 부록에 수학사 뉴스, 수학사 분류 두 가지를 넣어놨는데요. 이것도 그런 뉴스가 있나보다, 그런 용어가 있나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삼국지 처음 읽을 때 인물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2, 3분 정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만 눈도장 찍고 독서를 시작하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것입니다. 이제 진짜 스타트합니다. 드디어 챕터 1을 프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문명을 이끈 수학의 힘.
페이지를 넘기면 예쁜 브릿지 디자인을 해주셨고요. 제가 대중교양서는 몰라도 일반 참고서는 많이 집필해 봤거든요. 제가 만난 디자이너 중에 가장 기억나는 분일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챕터에는 5개의 테마가 있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우주선은 어떻게 사진을 보냈을까? 기수법과 디지털에 관한 이야기죠. 처음에 조금 길게 인류가 어떻게 수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그 중에서 위치 기수법, 이게 탄생하면서 수학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했는지 알려주고요. 클로드 셰넌이 만든 디지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위치기수법이 이진법으로 진화하면서 컴퓨터 논리학이 나오게 되고요. 그림은 8개의 비트가 모인 1바이트라는 단위인데, 이진법이니까 하나의 비트에 0 또는 1을 담게 되면 1바이트에는 2의 8제곱 256가지의 의미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아폴로 우주선이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것들을 작은 셀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 픽셀의 칼라를 256가지로 지정을 하면 이런 바이트 단위로 지구에 전송을 할 수 있죠. 이게 1969년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 결국 이런 식으로 디지털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100년 후 아니 1000년 후에는 아리아나 그란데와 리오넬 메시의 생생한 동작을 지금처럼 볼 수 있을 예정이다라는 얘기죠. 그 앞에 뉴턴, 아인슈타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뉴턴은 우리가 초상화로 기억을 하고 있죠. 아인슈타인은 그나마 빛바랜 사진으로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은 1000년 후에도 생생한 동영상으로 보존되어 있겠죠. 결국 60진법에서 10진법으로 갈아탔다가 마침내 2진법에 익숙해진 인류. 디지털 혁명은 오히려 심볼의 개수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멋진 표현으로 마무리합니다. 세 번째 테마는 스님은 자신의 머리를 못 깎는다. 이발사 패러독스, 불완전성 정리 2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서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국어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은 못합니다. 이게 100년 전에는 맞는 말이지만 사실상 오늘날 집합론, 기호 논리학을 만든 사람들은 수학자이기도 하지만 언어 논리학자이기도 하거든요. 집합론은 칸토어가 이끌었다면 기호 논리학을 이끈 사람은 수학 좀 하는 논리학자와 언어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수학이 싫어서 어문학 계열에 갔다라고 할 때 그 맨 위에 있는 분들은 어차피 위대한 논리학자이자 수학도 제법 하는 언어학자들이라는 겁니다. 수학과 언어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수학은 하나의 기호와 논리로 이루어진 언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자 위대한 논리학자였던 불이 만든 불대수 라이프니츠가 만든 기호 논리학을 소개하고요. 이발사 패러독스가 등장을 합니다. 힐베르트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고요. 1900년대 초면 힐베르트가 세계 수학의 리더였죠. 1900년에는 파리에서 제2회 국제수학자 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23개의 문제를 힐베르트가 발표합니다. 힐베르트가 현대 수학에게 23개의 문제를 던진 거죠. 근데 이 문제의 의미는 우리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거나 풀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 이게 단지 힐베르트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 세계 수학계의 흐름이었죠. 그런데 이 흐름을 깨고 힐베르트의 멘탈을 우주로 보내버린 두 사건이 이발사 패러독스와 뒤에 나오는 불완전성 정리입니다. 대충 이런 얘기죠. 세비야의 어느 마을에 이발사가 있는데 셀프 면도를 하는 사람은 면도를 안 해주고 셀프 면도를 안 하는 사람은 면도를 해줍니다. 헐, 그렇다면 이발사의 면도는 누가 해주는가? 자, 이런 것도 잘 살려주셨어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이 떠오르는 이발사 패러독스는 러셀의 패러독스가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불완전성 정리가 소개가 되죠. 이 사진은 히틀러가 유대계 학자들을 탄압하면서 미국 프린스턴이 이걸 다 주었어요. 아인슈타인과 괴델이죠. 만약 수학과학을 좋아하는 여러분한테 타임머신을 타고 딱 한순간 과거의 어느 공간으로 보내준다면 여러분은 언제 어디로 갈 건가요? 저는 딱 1900년대 초반 프린스턴으로 갈 겁니다. 이 프린스턴의 교정에는 앨런 튜링이 달리기를 하고 폰 노이만이 파티를 즐기고 아인슈타인과 괴델이 길을 거니는 장면이 자주 목격되었죠. 특히 이 두 분은 나이 차이가 28살이 남에도 불구하고 괴델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거장과 친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었을 거고요.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비범한 논리학자의 세계관이 너무 신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의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다면 이 분이 수학에서 상대성 이론에 버금가는 불완전성 정리를 만들고 결국 수학에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 덕택에 힐베르트는 말년을 우울하게 보내게 되는데요. 사실 괴델도 고도의 피해 망상증이 있었기 때문에 말년에는 누군가 자신을 독살한다고 생각해서 부인이 주는 밥 말고는 식사를 거부하죠. 끝내 영양실조로 사망합니다. 천재들의 삶이 행복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테마 3가 마무리되고 테마 4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컴퓨터와 인공지능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제목의 의미가 뭘까요? 수학자들이 컴퓨터를 만든 이유입니다. 초기 컴퓨터는 파스칼, 라이프니츠, 찰스 베비지 이런 분들이 연산의 편리성을 위해 만들었지만요. 현대식 컴퓨터가 나온 건 튜링과 노이만 덕분이죠. 괴델이 불완전성 정리를 발표한 이후 앨런 튜링은 튜링 머신이라는 가상의 기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기계로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새로운 버전의 불완전성 정리가 탄생하면서 튜링이 프린스턴에 진출하게 되죠. 그리고 폰 노이만과 함께 현대식 컴퓨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교환하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컴퓨터에 공헌을 하게 되죠. 특히 노이만은 올렸다 하면 조회수 몇만은 보장되는 유튜브 최고의 스타입니다. 어쨌든 튜링과 노이만이라는 거장들의 업적을 거쳐서 이세돌과 대국했던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의 시대를 만나게 되죠. 알파고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바둑 이야기를 조금 했고요. 바둑은 거의 수학입니다. 한마디로 땅 따먹기 기하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알파고가 인간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제 관심사는 문제풀이 앱 중에서 가장 유명한 콴다가 과연 수능 30번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수능 만점자하고 문제풀이 대결을 했을 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문풀앱 대표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받았죠. 딥러닝으로 학습하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시도는 어려울 것이다. 한마디로 돈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이 잘 안 생기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사실상 이 책의 집필이 끝나고 구글이 그런 짓을 해버립니다. 알파 지오미추리가 탄생을 했죠. 자, 이 친구는 태어나자마자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30문항 중에 25문항을 풀어버렸는데 이게 금메달 수상자의 실력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대단한 신생아다. 저는 구글이 이 이름 자체가 구골이라고 하는 10의 100제곱을 의미하는 이름에서 약간 오류가 나서 만들어진 이름이잖아요. 수학의 진심인 회사고요. 수학을 가장 잘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에도 그런 회사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이어지는 내용은 역시나 구글입니다. 구글은 20년 동안 하나의 종교였죠. 우리가 모르는 거 있으면 구글한테 다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검색의 시대가 저문 지는 조금 됐어요. 지금은 검색의 시대보다는 추천의 시대죠.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면 여러분들이 뭘 보고자 검색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띄워주죠. 그건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은 추천의 시대에서 챗 GPT가 나오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알고리즘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냐? 예전에는 그냥 몰라요.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했다면 챗 GPT를 써보시면 계속 질문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질문에 퀄이 떨어져요. 몰라요. 풀어주세요. 그런데 이 친구들한테 무작정 답을 내주지 않고 간단한 힌트를 주고 돌려보냅니다. 다시 오죠. 질문이 조금 좋아져요. 이런 식으로 5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전에 이미 답이 나옵니다.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검색을 해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다듬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날 챗GPT가 이렇게 핫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챕터 2는 수학의 물줄기를 바꾼 위대한 사건 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클리드 원론, 제국을 평정한 10개의 검. 수학자 유클리드의 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진 속에 보이는 이 유클리드라는 수학자는 기원전 300년의 세계 지식의 허브였던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에서 요즘으로 따지면 1타 수학 강사입니다. 이분의 강의가 끝나고 왕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가 유클리드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 기하학을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 없겠소? 예끼, 왕만 아니면 한 대 쥐어 박을 뻔했겠죠. 피셜이죠. 하지만 유클리드는 공손하게 기하학 공부에 왕도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분도 수학을 원론적으로 잘 공부를 하셨다는 얘기죠. 유클리드 원론의 성공 비결은 정의, 공리, 정리로 이어지는 연역법을 사용해서 수학을 기술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공리라는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고 시작하는가를 공리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유클리드는 이 책에서 10개의 공리를 제시하는데요. 연산에 관한 5개의 공리와 도형에 관한 5개의 공리인데 그 중에서 평행선 공리라는 게 있습니다. 두 평행선은 만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만나지 않는 거다라고 믿는 거죠. 그냥 만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수학자들이 이걸 의심하면서 새로운 학문들이 탄생하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유클리드가 있고요. 이에 반기를 들었던 가우스, 볼리아이, 로바체프스키, 리만, 이분들의 이야기가 다음 테마죠. 7번째 테마는 두 평행선이 만날 수도 있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한 얘기고요. 유클리드의 도형에 관한 5개의 공리 중에 아까 얘기했던 5번째,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평행선 공리인데요. 자, 이번에도 너무 쉬워서 또 당황스러울 뻔했다. 공리라는 게 원래 당연하지 이런 거예요. 근데 수학자들이 5번 공리에 대해서 맞긴 한 것 같은데 그냥 받아들이긴 애매하다. 혹시 유클리드가 증명을 못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수학자들이 유클리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5번 공리는 원래 정리인데 유클리드가 증명이 안 돼가지고 그냥 외워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만들어지는 그 스토리들이 이어지고요. 결국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는데
휘어진 공간이 중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라는 게 완전 평면에서만 성립하는 것이고 휘어진 구면이라든가 쌍국면에서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성립하게 되고 이것이 미분기하학으로 진화하면서 상대성 이론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학에서의 공리라는 건 절대적인 건 아닐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새로운 공리 하나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서 유의미한 학문적인 확장을 이루어내면 여러분도 가우스급의 수학자가 되는 거예요. 테마 9는 침대에서 탄생한 내비게이션 좌표 기하학인데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침대에서 아이디어를 생각했죠. 아마 여러분은 이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문장이 근대 철학의 서막을 여는 개회사 코기토 명제였죠. 데카르트는 코기토 명제를 제1공리로 정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수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진리를 찾아 나서는데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있다가 위대한 순간을 만들어내죠. 그게 바로 좌표 기하학이고요. 오늘날 우리는 원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심플하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죠. 또한 이러한 좌표 기하학 덕분에 포탄이 날아가는 것도 4,3의 적군에 위치해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와 각으로 좌표를 바꾸는 삼각함수 극좌표 개념이 생겨나게 되죠. 이걸 엄청 잘했던 사람이 나폴레옹이라는 포병이고요. 끝내 그는 각종 전투에서 포병수를 활용하여 승전보를 울리게 되고 국민 영웅이 되어 마침내 프랑스의 황제로 등극하게 되잖아요. 또한 데카르트의 좌표 기하학은 맨하탄 거리, 소위 말하는 택시 기하학, 여기에 민코프스키 시공간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코프스키 시공간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반이 된다. 슈타인쌤이 수학에 빚진 게 많군요. 테마 10은 우주를 기술하는 새로운 언어 미분적분인데요. 뉴턴의 프린키피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뉴턴 이전에는 케플러가 있었습니다만 케플러의 타운 궤도 법칙은 지구가 태양을 초점으로 하는 타운 궤도를 돈다는 법칙으로 스승이었던 티코 브라의 등의 관측 기록에 의한 것이었죠. 하지만 뉴턴은 행성의 운동을 수학으로 서술해버리죠. 그것도 기하학으로. 그래서 책을 열어보는 순간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대놓고 수학책입니다. 뉴턴 한 사람이 우주는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수학적 설계도를 만든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죠. 그리고 뉴턴은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라이프니츠와 동시대에 미적분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이 두 분은 누가 먼저 미적분을 만들었냐를 가지고 국가적인 세기의 대립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대체적인 결론은 이러하다. 아이디어는 뉴턴이 먼저 생각했다. 하지만 라이프니츠의 미분이 더 정교했다. 그런데 아이디어로 따지면 알키메데스부터 데카르트까지 많은 선배들도 가지고 있었고 정교함으로 따지면 해석학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미적분은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냥 두 분이 공동으로 만든 것으로 하자. 이렇게 역사에는 동시발명의 에피소드가 정말 많은데요. 이건 그 시대의 트렌드가 되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운동이라는 문제를 수학으로 푼 두 거장이 바로 뉴턴과 라이프니츠죠. 이제 챕터 3로 넘어갑니다.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수학의 패기. 개인적으로 이쪽 챕터가 상당히 좀 흥미진진했다라고 기억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의사는 왜 공식을 훔쳤을까?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내가 볼 때는 의사를 반납했더라도 공식은 훔쳤을 것 같아요. 방정식을 가지고 혈투를 벌이는 수학자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1935년 2월 22일 베네치아에 군중들이 몰려들었다. 피오르 타르탈리아. 두 수학자의 자존심이 걸린 결투를 구경하기 위해서였다. 결투에서 진 사람이 손모가지를 내주는 건 아니지만 당시 수학문제 결투는 승리하면 스타 수학자로 전국적 명성을, 패배하면 업계에서 깔끔히 묻혀버리는 분위기였는데 30문제를 서로 출제하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로 이 타르탈리아라는 유명한 수학자가 30대 0으로 승리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타르탈리아는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완성시킨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이후 많은 수학자들이 타르탈리아에게 근해 공식 좀 알려줘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의사이자 수학자였던 카르다노가 타르탈리아를 극진히 접대하면서 발설하지 않을 테니 아이디어만 알려달라. 그래서 타르탈리아가 아이디어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카르다노는 천재거든요. 아르스 마그나라고 하는 자신의 저서 위대한 술법에 3차 방정식은 물론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까지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은 카르다노 이놈이 자신의 노력을 빼앗긴 타르탈리아는 피가 거꾸로 솟구쳤지만 명예회복과 새로운 교수직을 얻기 위해 결투를 수락하죠. 누구랑 결투를 수락하냐면 카르다노하고 결투가 아니고 카르다노의 제자인 페러리하고 결투입니다. 자동차를 만든 페러리는 아니고 수학자 페러리인데 하지만 4차 방정식까지 풀 수 있었던 페러리에게 타르탈리아가 케오패를 당하고 말고 이를 계기로 타르탈리아는 세상에 묻히게 되고 비탄과 울분 속에 카르다노를 저주하며 세상을 떠나게 되죠. 자, 오늘날 3차 방정식의 일반해는 카르다노의 해법이라고 불리니까요. 결국은 공식을 훔친 카르다노가 승자가 되긴 하죠. 그리고 이제는 5차 방정식으로 도전이 넘어가는데 5차 방정식이 해결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떻게 해결되느냐? 풀 수 없다는 거죠. 자, 그걸 해낸 사람이 아벨과 갈로아입니다. 아벨 갈로아의 공통점이 있는데 5차 방정식을 풀 수 없다라는 걸 증명한 수학자이기도 하지만 젊은 날에 사망을 했어요.
아벨은 28에 사망을 했고 갈로아는 22살에 사망을 하는데, 갈로아는 자신이 만든 위대한 이론, 이게 훗날 군론이라는 걸로 발전하게 되는데, 결투하루 전날에 슈발리에라는 친구에게 그동안 만든 이론들을 방학 숙제에 몰아서 하듯 넘겨주며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그의 나이 22살이고요. 훗날 이 깊은 내용을 이해하여 큰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있길 바라네. 불행한 예감은 어김없이 적중하죠. 갈로아는 새벽의 결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 결투는 갈로아의 짝사랑이었던 스테파니를 둘러싼 두 남자의 승부였다는 썰도 있고, 그 당시가 프랑스 혁명기였기 때문에 정치적 음모에 의한 사고였다는 썰로 나누어지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정식 대혈투에 대한 이야기가 이 테마에서 마무리되죠. 이어지는 테마 13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할까, 확률론과 베이지 정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확률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확률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설명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한 확률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한다. 수학적 확률이라는 건 선험적으로 예측하여 판단하는 건데, 앞에서 두 주사위를 던져 눈의 합이 10이 될 확률 12분의 1을 언급했었죠. 이는 두 주사위를 12억 번 던져서 사건이 1억 번 나왔다는 실험의 결과물이 아니라 방구석에서 이성적 사고에 의해 선험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수학적 확률은 선험적 확률 또는 연역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파이자 코로나 백신이 안전하다라는 거는 실험의 결과에 의한 거지 수학적으로 설계될 수 없는 결과죠. 그게 바로 통계적 확률인데요. 손에 땀나게 실험을 충분히 많이 한 후 실험의 횟수분의 사건의 발생 횟수를 결정짓는다라는 얘기고요. 라면을 매일 한 개씩 10년간 먹었을 때 당뇨가 발병할 확률, 이와 같이 의학적인 것들은 수학적으로 정교하게 예측되기는 어렵죠.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통계적 확률입니다. 그런데 확률에서 중요한 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데, 요게 포인트입니다. 만약 주변에 어느 고3 학생에게 이번 수능에서 수학 1등급을 받을 확률은, 그러면 평소 실력이라든가 모의고사 등급을 가지고 저 2등급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실제 수능을 보고 온 이 친구는 국어 때문에 수학 망했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은 국어라는 과목이 수학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겁니다. 참고로 국어가 1교시, 수학이 2교시인 건 아시죠? 자, 그래서 국어를 망치는 사건을 B라고 하고요. 수학 1등급을 받는 사건을 A라고 한다면 PA바 B라는 말은 국어를 망쳤을 때 수학 1등급을 받을 확률인데, B가 없을 때는 수학 1등급을 받을 확률이거든요. 이 확률에 비해서 국어를 망쳤을 때 1등급 받을 확률은 줄어들 수도 있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직까지 멘탈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까짓거 1교시에 국어가 망해도 국어 망하면 어때? 수학만 잘 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지라는 수학자가 사후 확률은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 보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미친 발상을 했는데, 이쯤 되면 확률에 그럴싸한 호칭을 부여해야 한다. 확률론. 짜잔! 이렇게 이번 테마가 마무리가 되죠. 마지막 챕터에는 4개의 테마가 있는데 눈을 즐겁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발견입니다. 제일 먼저 황금비를 낳는 토끼, 피보나치 수열. 개인적으로 마지막까지 이 테마의 제목을 못 정했었는데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황금비를 낳는 토끼. 짧고 모든 것들을 담았어요. 내용은 이런 거죠. 피보나치라는 수학자가 1200년대 초반 이탈리아의 수학자인데 산반서라는 책을 짓습니다. 이 책에는 아라비아 숫자 등이 수록되어 있어서 이 책이 이탈리아에서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토끼 문제 하나가 딱 수록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역대급으로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열의 규칙에는 황금비라는 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오늘날까지도 국제 피보나치 학회에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황금비를 많이 썼던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스티브 잡스는 이런 얘기를 했죠. 예술과 공학을 하나로 묶는 능력이 다빈치를 천재로 만들었다. 자화자찬이죠. 다빈치만큼 잡스도 황금비를 디자인에 넣었습니다. 이 테마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800여 년 전 피보나치가 강가에 던져놓은 토끼가 인류사에 이렇게나 큰 파장을 일으켰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디리클레의 비둘기, 피보나치의 토끼, 파블로프에게 로렌즈의 나비 등은 과학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대표적인 동물이다. 레오나르도의 인지도에서는 피보나치가 다소 밀렸지만 언급한 동물 중에는 피보나치의 토끼가 전혀 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피보나치의 이름이 레오나르도 피보나치인데요. 레오나르도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유명세로는 빅2죠. 그래서 아쉽게도 레오나르도 인지도에서는 조금 밀렸지만 동물 중에서는 그래도 피보나치 토끼가 랭킹 안에 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는 아메바가 해안선을 따라 걸으면 이라고 돼 있는데, 해안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프랙탈 구조, 즉 자기 자신을 무한복제해서 작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의 길이에 따라서 해안선의 길이가 달라지는데, 사람보다 아메바가 보폭이 작잖아요. 아메바는 가장 길이가 작은 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안선의 둘레의 길이는 무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망델브로는 1967년 영국 해안선의 총 길이는 얼마인가 라는 글을 발표하는데, 이게
공룡, 사람, 생쥐, 개미, 아메바에 따라서 발걸음이 작아질수록 해안선의 길이는 길어진다라는 얘기고요. 아메바가 해안선을 따라 걸으면 그 길이는 거의 무한대가 된다는 황당한 이야기가 바로 프랙탈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이 앞에 눈 호강하시라고 프랙탈에 대한 많은 그림들을 넣어놨습니다. 프랙탈을 수식으로 잘 모르더라도 그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잭슨 폴록과 백남준 선생님도 프랙탈을 모티브로 많은 작품 활동을 하셨죠. 이와 같이 프랙탈은 현대 문명과 함께 무한히 진화했는데요. 오늘날 수능 단골 메뉴, 무한 등비급소와 도형 문제, 이런 문제 한 번씩 봤을 텐데 이걸로 잘 출제되는 수능 단골 메뉴입니다. 자매품 내신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 루트 안에 1 더하기 루트가 계속 반복이 되죠. 전체를 A라고 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요 녀석도 A가 되겠죠. 이 문제를 저는 무한 껍질 양파라고 합니다. 껍질이 100개인 양파는 껍질을 하나 벗겨내면 다른 양파가 되지만 무한 껍질 양파는 껍질을 벗겨내도 같은 양파가 되죠. 그래서 무한 껍질 양파 프랙탈은 내 안에 내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뭔가 아쉬운 분위기가 나는데요. 프랙탈을 접하다 보면 프랙탈은 자연이 인류에게 준 선물, 인류가 자연에게 준 선물 중 무엇이 맞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는 수학이 발견인가 발명인가 라는 질문하고 맥이 닿아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수학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이를 수식과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내는 인간의 능력은 발명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해안선과 번개에서 프랙탈을 꺼내어 인류에게 현대 문명을 선물해준 망델브로와 수학자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다음 장면은 메스프레소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책을 음미하는 시간이고요. 엔딩 멘트를 따봤습니다. 이쯤에서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역대급 난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증명에 성공한 앤드류 와일즈가 분필을 내려놓으면서 남긴 말입니다. 그냥 증명을 마친다는 것인지 350년간 도전과 좌절의 역사를 마친다는 것인지는 와일즈만이 알겠죠. 이 멋진 멘트에 필자도 숟가락을 얹어본다라고 하고 엔딩 멘트가 이어집니다. 책을 덮으면 이 책은 끝이 납니다. 뒷표제에는 빨대의 구멍은 몇 개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한때 인터넷을 달구었던 질문이죠. 보통 빵개 1개, 2개, 답이 너무 빨리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수학자에게 한다면 뭐라고 답을 할까요? 가 이 책의 메시지입니다. 수학자들은 대부분 당신이 생각하는 구멍이 뭐죠? 라고 역질문을 할 겁니다. 골프장의 구멍도 빨대와는 다른 구멍이니까요. 그러니까 구멍의 모양적 정의와 깊이 너비 등 수치적 기준도 없이 구멍의 개수를 덜컥 말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더 위험하다는 것을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출판사 대표님께서 광고 카피를 2가지로 뽑아주셨는데요. 수포자 2번 울리는 AI 시대, 메스프레소로 극복, 뇌가 섹시해지는 깊고 진한 수학의 세계. 2번째 카피가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학은 이제 필수품을 넘어서 사치품? Anyway, AI 시대에 간지나게 살아가는데 이 책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자의 프리뷰 또는 리뷰 영상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패티였습니다. 바이!